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라고 양당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여당에 대한 압박이다라는 해석도 나오면서 앞으로 여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등의 찬사를 쏟아내 눈길을 끌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원식 의장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라라고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에 여야가 1년씩 맡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이게 일요일까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뭐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거의 한 달이 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예 전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서로 간에 받을 수 없는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경호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입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밀리는 상태에서 퇴각을 하면서 사실은 1년 안을 내놨는데 네. 민주당이 그런 것을 안 받았고 또 운영위만 갖고 하는 것 자체도 안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불행스럽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예 21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독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고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1차 이번 주말까지 논의를 또 하고 실제로 왜 2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어떤 그 생각했는데 전반기 하반기 했는데 1년으로 안을 냈는지도 모르겠고 그 원인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장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적인 어떤 대화의 상대 물꼬는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로서는 거의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 사실상 그 민주당이 그걸 거부를 한 걸로 봐야 됩니다. 네. 조건은 걸어서 했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 그러면 받아들일 수 네. 있다라는 건데 그게 그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요. 민주주의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 이 차원에서 국회에서 입법 폭주가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그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헌법상에 보장된 그 권한 행사를 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법사위 운영이 뭐 하겠다는 건 이게 같이 그 저울에다 매달 수 있는 성격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걸 몰라갖고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게 그냥 파토가 난다. 뭐 그런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고 핵심은 법사위를 내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9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검사사칭 위증교사 1심 공판, 1심 선고 거기서 유죄가 날 경우에 이 법사위를 최근에 뭐 야당 단독으로 열면서 거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개인 로펌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사위는 절대 내줄 수가 없다. 그 차원에서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그 조건으로 저렇게 한 건데 사실상 거부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이상의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주말 전까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좀 진전이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 연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을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 좀 고민 중이다. 뭐 관계자들도 결정된 바는 없다. 관련한 발표가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좀 열어뒀거든요. 실제로 좀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차피 그 연임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당규 개정 작업들을 이미 서둘러 한 것이고 그 중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부분적인 어떤 그 당내에서의 말하자면 브레이크하는 특히 친명 속에서도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 독주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런 식의 어떤 그 뭐랄까 전략적 모호성을 갖추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입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고 뭐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당헌 당규 개정 작업에 있어서도
나는 그런 뜻이 없다고 하지만 당은 알아서 착착 가듯이 아마 이번에도 그와 비슷한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르면 이번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뭐 점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의 입장 표명 같은 것들도 다음 주 정도나 빠르면 이번 주말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들의 이재명 대표 띄우기가 이어졌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임명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은 민주당의 혈액순환에 좋고 위아래 좌우가 활발히 소통하는 당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함께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최고위원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자, 관련해서 당장 국민의힘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동탁이 탄생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여의도 동탁이라는 표현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 뭐 익명의 한 정치인이 조선노동당 보는 것 같다. 그게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탄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저 아버지라고 칭하는 거 보고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재작년에 대선 후보 선출 직후에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일극 체제인데 저는 이제 일극 체제라는 표현도 좀 모자란다고 봐요. 일극 체제를 넘어서 이재명 유일 체제를 좀 가고 있고, 이제 북한이 이제 수령 유일 체제 아닙니까? 수령 유일 체제인데 이런 거예요. 그 북한에서는요, 이 부모가 둘이 있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준 생물학적 부모가 있고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이게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건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육체적 생명보다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을 더 중히 여기는 거다. 근데 저분은 저 지명직 최고위원 그 정치적 생명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버이 수령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저렇게 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가 사실상 어제부로 거의 이제 실종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거꾸로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전 기회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민주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민주에 대한 어떤 그 자산을 더 가지고 있었다. 이렇고 이제 그 뭐 5.18 문제 등등 해서 민주화에 대한 좀 약간의 이 보수당의 컴플렉스가 일정 부분 또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엄청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게 이재명 극일 체계에 대한 비판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최고위원들의 이재명 띄우기가 좀 중도층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냐.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신임 말씀 저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여론조사 지표에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 지지율 매우 낮고 물론 부분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만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내부 논란에서 국민들이 좋아할 일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지는 여론조사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굉장히 한편으로 보면 안정될 것처럼 보이는 이재명 유일 체제 자체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당 내부에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즉 바로 그것이 중도층이 쳐다봤을 때 이게 무슨 차라리 수령님이라고 하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민주당에 민주가 있느냐 하는 그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첫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보낸 출마의 뜻을 보면은 정부와 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온전하게 받들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던가 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원희룡 장관이 이제 첫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예상을 뛰어넘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하튼 한동훈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3파전,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는데 예. 뭐 전당대회 흥행을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고민해서 뭐를 어떻게 바꾸네,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다. 지금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요. 예. 그런 게 나오고,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들고 나온 메시지 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 지금은 본인이 고심한 결과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예. 요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기존에 그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나경원으로는 거기에 좀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자기가 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를 던지면서 타 후보와의 차별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차별화 메시지가 아닌가 보여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일 당혹스러운 게 사실상 나경원 의원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한동훈에 대한 그 사실상의 유일한 대항마, 그쵸. 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버리니까 그게 분산이 돼버리면서 예. 지금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비슷비슷한 뭐 이거지만요. 예, 어떤 그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거리로 보면은 원희룡 장관이 좀 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은 뭐 친윤, 비윤 뭐 이런 거 안 따지겠다는데 예. 이 현실 정치라는 거는 또 자기 고정 기반이 없이 떠다니는 구름만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일 좀 곤혹스러워진 게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와 또 말씀하신 이 당정을 좀 강조한 이 출마 배경 좀 어떻게 보셨는데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이번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보면 본인은 헌신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말하면 붙었습니다. 질 수 있는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들려오는 얘기는 친윤에서는 윤상현, 뭐 나경원, 또 원희룡 중에서 나경원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굉장히 마음적으로는 섭섭함을 느꼈을 겁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고 또 비전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 이야기 빠진다. 이런 판에서 본인 스스로가 출마하지 않으면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심리적인 압박이 제일 먼저 깃발을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솔직히 뭐 지금 뭐 어대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도적으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경원과 원희룡이 2등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도 다 고수라고 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두세 사람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말하자면 전 비대위원장의 표를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선 투표에서 판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한편으로 보면 친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두 사람이 나왔을 때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표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캐치마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적이 했습니다마는 나경원 의원이 나이 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불쾌감을 표현했고요. 혹은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바가 있거든요. 관계 자체가 썩 좋지 않다.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원희룡 전 장관에 비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판을 키우고 아주 다이나믹한 전당대가 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주말에 출마를 한다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출마 선언문에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이냐가 이전에도 상당히 주목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좀 설정을 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 총선 참패 다음 날 예.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의도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2달 만에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 패장인데 좀 더 그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첫 번째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나는 2달 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그런 판단을 내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오늘 들고 나온 일심동체 당정관계론이에요. 한마음 한뜻, 일심동체 당정관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한동훈은 나의 솔루션은 뭐다? 예. 아마 건강한 당정관계 뭐 이런 정도의 워딩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거 갖고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당을 굉장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당을 어떻게 해서 재건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가. 내후년 지방선거와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출마 선언의 주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박지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이 한 전 위원장보다는 좀 우위에 서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을 했고요. 이름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출마 선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글쎄요, 나경원 의원은 어떤 메시지를 좀 들고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 본의 아니게 이철기 의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공격하는 게 이념 논쟁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왜 좌파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주의자에 대한 어떤 신념 이런 것이 첫 번째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또 원희룡 장관이나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내가 보수의 원류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부분이고 또 아마 나경원 의원은 거기다 플러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범죄 없는 국가 이런 것을 이제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21세기의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조금 더 어떤 그 고령화 또 혹은 여성 친화 사회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어떤 성 정체성의 문제, 뭐 여성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다른 부분도 지적받아오는 것이 과연 건강한 당청 관계, 당정 관계가 가능한가에 대한 나도 충분히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도 그렇고 이번 주말까지 여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상당히 바쁘게 시간이 돌아갈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검토에 나섰거든요.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 검토에 나서고 또 발의를 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이 카드를 꺼내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비판을 가하고 있고 또 대법원에 항의 방문도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요 명백한 권한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에요. 뭐냐면은 이게 그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직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경미하게 위반한 게 아니고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재판을 해달라고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한 사람은 이제 끼워넣기 그 구성맞추기로 끼워넣기 한 거고 3사람은 이재명 수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수사를 했다. 그럼 이건 보복성 탄핵 아닙니까?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인데 이거 아닌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검사가 그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가 아까 뭐 어버이 수령 얘기도 나왔지만 자기 당의 보수를 위해서 보수를 건드렸다 수사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남용을 하면 이게 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보면 직권 남용을 하게 되면 거기 죄가 성립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죄도 안 되는 사람은 마구 고소고발하면 무고죄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을 이렇게 남발할 경우에는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게 지금 그런데 왜 그 방법이 없을까? 설마 이렇게까지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할 것인가 이런 상황 자체를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요 민주당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진짜 탄핵하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할 때 아이 저 사람들이 이제 뭐 못 믿겠어. 저 사람들 탄핵한다는 거는 신뢰가 안 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정치적 언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얼음장을 놓는 것이고 실제로 탄핵 이전 단계도 얼마든지 실체가 있는 어떤 내부적인 어떤 감찰의 대상이라고 하면 공수처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법무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호통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단계의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법리 검토 이전에 예컨대 이화영 경우에도 실제로 뭐 연어를 먹었니 뭐니 하는 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에비던스를 갖고 하는지조차도 저도 잘 못 느끼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괜히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뭐 탄핵 뭐 운운하다가 사실 오히려 면죄부를 준 꼴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뭐 민주당도 조금 더 엄밀한 검증이 내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라고 녹취 파일을 이제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박 의원은 오늘 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박 의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박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한다. 왜곡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고발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그거야말로 이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거죠. 고발 대상이 되는 건지. 예.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예컨대 이제 일정 정도 중복된 것을 빼낸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를 공개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본 법정에서는 모든 풀 버전을 다 듣고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정 정도 민주당이 강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야말로 실제적으로 일정 정도 말하자면 없는 내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내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거는 또 방어용으로 일단 이게 이재명 대표의 이미 뭐 다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게 이렇게 텍스트로 읽는 거랑 실제 귀로 듣는 거랑 이게 또 시청각 좀 차이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육성을 거의 전 국민이 듣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죄 확신을 갖게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실상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최소한의 방어 기제 차원에서라도 박정훈 의원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악의적 편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악의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언론사에서의 그런 뭐 편집국장이 무슨 악의를 갖고 했는지 아닌지를 관심법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 누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팩트냐 아니냐? 그거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편집을 어떻게 했는가? 편집을 악의적으로 했다고 그거를 뭐 사실 왜곡이 아닌 한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그게 되나요? 안 된다고 알면서 방어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각종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신지호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